어머님, 이 낡은 것이 왜 여기 있습니까? 며느리의 눈빛이 순간 얼음처럼 변했습니다. 남편의 유품인 오래된 약처. 그날 밤 떡집에 괴한이 침입했습니다. 78세 시어머니를 노리는 불법 조직. 순종적이던 며느리가 숨겨온 충격적인 비밀. 어머님,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만년설처럼 차가웠던 며느리. 과연 그녀의 진짜 정체는 무엇일까요? 만년설 속의 며느리. 지금 시작합니다. 시작 전에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인천 계양장의 좁은 골목 끝에 만년 떡집이 있었습니다. 78세의 최순떡 여사는 오늘도 가게 앞에 앉아 뜨거운 김이 뿜어져 나오는 시루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평생을 이 떡집에서 쌀가루와 함께 살아왔습니다. 쌀가루가 무겁고 질기듯이 순떡 여사의 삶도 참으로 억척 같았습니다.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그것이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지요. 계양장의 오래된 건물들 사이로 바닷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 바람에는 소금기와 함께 세월의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순떡 여사의 손은 거칠고 투박했습니다. 수많은 쌀을 빻고 치대고 쪄낸 세월의 흔적이었습니다. 허리도 굽고 무릎도 시렸지만 떡을 찔 때의 그 쫀득한 냄새만은 여전히 순떡 여사를 살게 하는 힘이었습니다. 그 냄새는 단순히 떡의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순떡 여사의 아버지에게서부터 이어진 월남한 천재 한의학 집안의 마지막 후손으로서의 숨겨진 자부심 같은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순떡 여사가 그저 평범한 떡집 할머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아버지께서는 일제강점기에도 명성이 자자했던 한의학자였습니다. 6.25 전쟁으로 모든 것을 잃고 월남했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는 그 비전의 약재 지식들이 응어리져 있었습니다. 남편을 만난 후 쌀이 주식이듯이 떡을 만들며 조용히 살았습니다. 남편은 6.25 전쟁 참전 용사였습니다. 평생 고통 속에서도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이었지요. 순떡 여사는 남편과 함께 이 작은 떡집을 일궜습니다. 하나하나 쌀알을 고르듯 정성스럽게 삶을 쌓아 올렸습니다. 그렇게 50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남편은 세상을 떠났고 순떡 여사 혼자 이 떡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지금 순떡 여사에게 가장 풀기 어려운 숙제는 며느리 김지윤이었습니다. 지윤은 한때 순떡 여사에게 가장 큰 시련을 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 사이를 이간질하고 재산을 탐내는 악마의 며느리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랬던 며느리가 어느 날부터 갑자기 변했습니다. 마치 물에 씻은 듯이 깨끗하고 순한 양처럼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이제 시키지 않아도 굳은 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무서울이만치 친절했습니다. 하지만 그 친절함 속에는 따뜻함 대신 차가운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며느리의 입가에 걸린 미소는 늘 일정했고 그 눈빛은 감정을 읽어낼 수 없었습니다. 순떡 여사는 오히려 그 모습에 더 깊은 소외감을 느꼈습니다. 사람이 저리 쉽게 변할 리가 없지. 분명 뒤에 딴 속셈이 있을 게야. 순떡 여사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저녁 무렵 며느리가 떡집 카운터를 닦고 있었습니다. 지윤아, 오늘은 인절미 콩가루가 좀 싱거운 것 같구나. 어제 빻은 쌀가루는 괜찮았니? 순떡 여사가 힘없이 물었습니다. 네, 어머님. 콩가루는 방앗간에서 새로 가져온 것이라 그렇습니다. 쌀가루는 어머님께서 직접 골라주신 햅쌀이라 아주 찰집니다. 제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지윤은 미소를 지으며 형식적으로 대답했습니다. 지윤은 순종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답에는 어딘가 모를 딱딱함이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순떡 여사를 염려하는 마음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이 평화는 폭풍 전의 고요함 같았습니다.
순덕 여사는 이 이상한 나눗셈이 영 마음에 걸렸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마음은 여전히 따로따로였으니 말입니다. 늦은 밤 순덕 여사는 장롱 깊은 곳에 넣어두었던 나무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남편이 6.25 전쟁에서 돌아올 때 가져온 낡은 태극기와 함께 빛바랜 종이가 묶여있는 오래된 약첩이 들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이 약첩을 목숨처럼 지켰습니다. 이것이 나의 전부다. 나의 정신적 유산이다. 남편은 생전에 그렇게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순덕 여사는 그 약첩을 조심스럽게 만져보았습니다. 종이는 누렇게 변해 있었고 한자와 알 수 없는 기호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순덕 여사는 그것이 자신의 아버지에게서 전수된 비전의 약재 기록이라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남편이 왜 이것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리고 왜 평생 비밀로 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덕 여사는 용기를 내어 약첩을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마치 며느리의 반응을 시험이라도 하듯이 말입니다. 며느리 지우는 식사를 준비하다가 그 약첩을 보았습니다. 어머님, 이게 무엇입니까? 이렇게 낡은 것을 식탁에 두시면 떡 냄새가 벨까 염려스럽습니다. 며느리는 표정을 굳혔습니다. 언제나 친절하던 그녀의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순덕 여사는 그 순간 며느리의 눈빛이 일순간 얼음장처럼 차가워지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 짧은 순간의 변화는 순덕 여사의 뼛속까지 시리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내 시아버님 유품이시다. 귀한 것이다. 내가 이 집 며느리니 너도 알아야지. 순덕 여사가 태어난 척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다시 평소의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무언가 날카로운 것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만년설 속의 며느리. 녹지 않는 얼음 같은 거리감이 순덕 여사의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순덕 여사는 직감했습니다. 이 오래된 약첩이 며느리를 변하게 한 원인이며 앞으로 이 집안에 큰 사건을 가져올 씨앗이 될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숨겨진 갈등의 서막이었습니다. 과연 며느리의 진짜 속셈은 무엇일까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순덕 여사는 며느리 지훈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그 차가운 미소 뒤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알아내고 싶었습니다. 지훈은 여전히 순종적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떡집 청소를 하고 쌀을 씻고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순덕 여사의 눈에는 그 모든 행동이 연극처럼 보였습니다. 완벽한 며느리를 연기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순덕 여사는 일부러 며느리를 시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지훈아, 오늘 약방에 좀 다녀와 주겠니? 내 무릎약을 지어와야 하는데. 순덕 여사가 말했습니다. 네, 어머님. 처방전 주시면 바로 다녀오겠습니다. 지훈은 언제나처럼 순종적으로 대답했습니다. 아니다, 괜찮다. 내가 직접 가마. 내가 가게를 받아오. 순덕 여사가 갑자기 말을 바꿨습니다. 지훈의 얼굴에 잠깐 당황하는 빛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어머님. 제가 잘 지키고 있겠습니다. 순덕 여사는 천천히 떡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약방으로 가는 대신 골목 모퉁이에 숨어서 떡집을 지켜보았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며느리 지훈이 떡집 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재빨리 골목 안쪽으로 사라졌습니다. 순덕 여사는 조심스럽게 며느리를 뒤따랐습니다. 지훈은 개항장의 오래된 건물 사이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한 낡은 한옥 앞에서 멈췄습니다. 대문에는 인천 여성쉼터라는 작은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지훈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순덕 여사는 놀랐습니다.
며느리가 여성 쉼터에 다니고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습니다. 순덕 여사는 창문 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쉼터 안에는 여러 여성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상처받은 얼굴들이었습니다. 힘겨운 삶을 살아온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그 중에서 며느리 지훈이 한 젊은 여성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지훈의 얼굴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떡집에서 보던 그 차가운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진심 어린 따뜻함이 느껴지는 표정이었습니다. 괜찮아요. 다 지나갈 거예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지훈의 목소리가 창문 틈으로 새어나왔습니다. 순덕 여사는 그 장면을 보며 혼란스러웠습니다. 떡집에서 보던 차가운 며느리와 지금 쉼터에서 보이는 따뜻한 여성이 같은 사람이라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순덕 여사는 조용히 쉼터를 떠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순덕 여사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며느리에게는 자신이 모르는 또 다른 삶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상처받은 여성들을 돕는 일이었습니다. 왜 며느리는 이 일을 숨기고 있을까요? 왜 집에서는 차갑고 거리를 두는 것일까요? 저녁이 되어 지훈이 떡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님 다녀오셨습니까? 약은 잘 지어오셨어요? 지훈은 평소처럼 형식적으로 물었습니다. 응, 잘 다녀왔다. 순덕 여사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순덕 여사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의 이중 생활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따뜻한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며칠 후 순덕 여사는 다시 한번 며느리를 시험했습니다. 지훈아, 오늘 시장에 쌀 사러 가야 하는데 내가 좀 다녀와 주겠니? 네, 어머님.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지훈이 시장 바구니를 들고 나갔습니다. 순덕 여사는 재빨리 며느리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은 깨끗하고 단정했습니다. 하지만 책상 서랍에서 순덕 여사는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여러 장의 사진들이었습니다. 쉼터에서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지훈이 여성들과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장의 편지가 있었습니다. 지훈 선생님, 선생님 덕분에 제가 다시 살 용기를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지를 읽은 순덕 여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며느리는 상처받은 여성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왜 이 일을 숨기는 것일까요? 순덕 여사는 서랍을 다시 닫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방을 나왔습니다. 며느리가 시장에서 돌아왔을 때 순덕 여사는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쌀은 잘 샀니? 네, 어머님. 햅쌀로 골라왔습니다. 두 사람은 여전히 거리를 두고 대화했습니다. 하지만 순덕 여사의 마음속에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를 보는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순덕 여사는 다시 오래된 약첩을 꺼냈습니다. 남편이 왜 이것을 그토록 소중히 여겼는지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약첩 안에는 단순히 약재의 기록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을 살리기 위한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순덕 여사는 며느리와 자신이 닮아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둘 다 누군가를 돕고 싶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표현하는 방식이 달랐을 뿐이었습니다. 순덕 여사는 결심했습니다. 며느리의 비밀을 지켜주기로, 그리고 천천히 며느리의 마음을 열어보기로. 하지만 순덕 여사는 아직 몰랐습니다. 며느리가 숨기고 있는 것이 쉼터 활동만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이 오래된 약첩이 두 사람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라는 것을. 곧 닥쳐올 위기의 그림자가 조용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떡집에 낯선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깔끔한 양복을 입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날카롭고 차가웠습니다. 만년 떡집이 맞습니까? 남자가 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순덕 여사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최순덕 여사님이시죠? 제가 찾아뵙고 싶었습니다. 남자는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대한한의학역사연구소 소장 박민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한의학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여사님, 아버님에 대해 조사하던 중 귀한 자료가 여사님께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순덕 여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자료 말씀이십니까? 오래된 약첩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월남하신 한의학자들의 비전이 담긴 귀중한 문헌이라고 들었습니다. 박민수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순덕 여사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약첩의 존재를 이 남자가 어떻게 알고 있는 것일까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소문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순덕 여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여사님, 그 약첩은 국가적으로도 중요한 문화재입니다. 개인이 소장하시기보다는 연구소에 기증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박민수의 말투가 점점 강압적으로 변했습니다. 제가 합당한 대가를 드리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자는 명함을 카운터에 놓고 떡집을 나갔습니다. 순덕 여사는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때 며느리 지훈이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어머님, 방금 그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손님이었어. 순덕 여사는 애써 태연한 척했습니다. 하지만 지훈은 순덕 여사의 떨리는 손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순덕 여사는 약첩을 더 깊숙이 숨겼습니다. 하지만 불안함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박민수라는 남자가 어떻게 약첩의 존재를 알게 되었을까요? 며칠 후, 이번에는 더 심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순덕 여사가 아침 일찍 떡집 문을 열었을 때 가게가 엉망진창이 되어 있었습니다. 서랍이 뒤집혀 있었고 물건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떡집에 침입해서 무언가를 찾았던 것입니다. 순덕 여사는 급히 자신의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장롱을 열어보니 다행히 약첩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머님, 지훈이 가게의 엉망진창인 모습을 보고 놀라 소리쳤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안 돼. 순덕 여사가 다급하게 말렸습니다. 왜요? 도둑이 들었는데 신고를 안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넌 신경 쓰지 마라. 순덕 여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훈은 순덕 여사의 이상한 반응에 의문을 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지훈은 순덕 여사가 잠든 후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순덕 여사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장롱을 열어보니 나무 상자가 있었습니다. 상자를 열자 오래된 약첩이 나타났습니다. 지훈은 약첩을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한자와 기호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지훈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는 이 약첩의 가치를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훈도 비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훈은 단순히 여성 쉼터에서 봉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을 돕는 비밀 네트워크의 일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네트워크에는 위험에 처한 여성들을 숨겨주는 안전 가옥들이 있었습니다. 지훈이 쉼터에서 만난 여성 중 한 명이 바로 박민수에게서 도망친 사람이었습니다. 박민수는 겉으로는 연구소 소장이었지만 실제로는 귀중한 문화재를 불법으로 거래하는 조직의 일원이었습니다. 그가 순덕 여사의 약첩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지훈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훈은 순덕 여사에게
이 사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면 쉼터의 다른 여성들까지 위험에 빠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우는 약첩을 다시 상자에 넣고 조용히 방을 나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민수가 다시 떡집에 나타났습니다. 여사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약첩을 넘기시는 것이 좋을 겁니다. 이번에는 협박조였습니다. 어젯밤 일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음에는 더 심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순덕 여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때 지훈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손님, 지금 협박하시는 겁니까? 지훈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박민수가 지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쳤습니다. 당신은 박민수가 무언가를 알아챈 듯 말을 멈췄습니다. 나가세요. 더 이상 우리 어머님을 괴롭히지 마십시오. 지훈이 문을 열어 보였습니다. 박민수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보더니 떡집을 나갔습니다. 순덕 여사는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으로 며느리의 진짜 모습을 본 것 같았습니다. 차가운 가면 뒤에 숨겨진 강인함과 용기를. 지훈아. 순덕 여사가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지훈의 목소리는 더 이상 형식적이지 않았습니다.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아직 몰랐습니다. 이 위기는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리고 약첩 속에 숨겨진 진짜 비밀이 곧 드러날 것이라는 것을. 가문의 그림자가 점점 더 짙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순덕 여사와 지훈은 마주 앉았습니다. 오랜만에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아닌 대화가 필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지훈아, 내가 나를 지켜주겠다고 했지. 그 말이 무슨 뜻이냐? 순덕 여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훈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사실은 여성 쉼터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다. 순덕 여사의 대답에 지훈이 놀랐습니다. 어머님이 어떻게? 내가 널 따라갔었다. 내가 쉼터에서 다른 여성들을 돕는 모습을 봤어. 순덕 여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머님, 제가 집에서 차갑게 대했던 것은 어머님을 미워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위험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을 숨겨주고 보호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어머님과 거리를 두었습니다. 혹시라도 어머님이 위험에 빠질까봐. 순덕 여사는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차갑게 행동한 거였구나. 나를 지키기 위해서. 네, 어머님.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박민수는 제가 돕던 여성의 남편입니다. 지훈이 고백했습니다. 그는 아내를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머님의 약첩 이야기를 듣고 이용하려는 겁니다. 순덕 여사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지훈아, 이제 나도 내게 진실을 말해야겠구나. 순덕 여사가 약첩을 꺼냈습니다. 이 약첩은 내 아버지께서 만드신 것이다. 일제강점기 때 우리 집안은 한의학으로 유명했지. 하지만 6.25 전쟁 때 모든 것을 잃고 월남했어. 순덕 여사의 목소리에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내 시아버지는 전쟁 참전 용사셨다. 그분은 전쟁 중에 내 아버지를 만났어.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이 약첩을 맡아달라고 부탁받았지. 지훈이 약첩을 조심스럽게 들여다보았습니다. 어머님, 이 약첩에는 무엇이 적혀 있습니까? 정확히는 나도 모른다. 한자와 기호들이 너무 복잡해서. 하지만 아버지께서는 이것이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비전이라고 하셨어. 순덕 여사가 약첩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래서 내 시아버지는 평생 이것을 지켜오셨다.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으시고 지훈이 갑자기 무언가를 떠올렸습니다. 어머님, 제가 아는 분이 있습니다. 쉼터에서 만난 한의사 선생님인데 이런 고문원을 해독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믿을 수 있는 사람이냐? 네, 어머님. 그분도 저처럼 여성들을 돕는 일을 하십니다. 신뢰할 수 있습니다. 순덕 여사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한번 만나보자꾸나. 다음 날 지우는 한의사 이소영을 떡집으로 데려왔습니다. 40대 중반의 차분한 인상을 가진 여성이었습니다. 어르신, 처음 뵙겠습니다. 지훈이에게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소영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순덕 여사는 약첩을 내놓았습니다. 이소영이 약첩을 펼치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이소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약첩에는 희귀 질병을 치료하는 처방들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여성 질환과 관련된 비전들이에요. 여성 질환? 순덕 여사가 되물었습니다. 네, 어르신. 이 처방들은 일제강점기 때 탄압받던 위안부 피해자들을 치료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소영의 말에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여기 적힌 기록을 보니 이 처방들은 실제로 많은 분들을 치료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이소영이 약첩의 한 페이지를 가리켰습니다. 여기 적힌 이름들, 이분들이 치료받은 분들인 것 같습니다. 순덕 여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이것을 그토록 소중히 여기셨구나. 그리고 남편께서도 목숨처럼 지키셨던 거구나. 지훈이 순덕 여사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이제 이 약첩의 진짜 의미를 알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의학 기록이 아닙니다. 상처받은 여성들을 치유하려 했던 사랑의 기록입니다. 이소영이 말했습니다. 어르신, 제가 이 처방들을 현대의학으로 재해석한다면 지금도 많은 여성들을 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쉼터에 계신 분들 중에. 순덕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하시오. 이 약첩이 다시 사람들을 살리는 데 쓰인다면 남편도 아버지께서도 기뻐하실 것이오. 세 여성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그리고 한의사. 세대와 처지는 달랐지만 그들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상처받은 여성들을 돕고 싶다는 마음. 그것이 그들을 하나로 묶었습니다. 지훈아, 내가 내게 미안하다. 순덕 여사가 며느리를 껴안았습니다. 너를 오해했었다. 차갑다고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넌 누구보다 따뜻한 사람이었구나. 어머님, 지훈도 시어머니를 껴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죄송합니다. 어머님께 진심을 보여드리지 못해서. 두 사람은 오랜만에 진심으로 서로를 이해했습니다. 만년설처럼 차갑고 녹지 않을 것 같던 거리감이 드디어 녹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몰랐습니다. 박민수의 위협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그리고 곧 마지막 위기가 찾아올 것이라는 것을. 하지만 이제 그들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함께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며칠 후 박민수가 다시 떡집에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2명의 남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최순덕 여사, 마지막 기회를 드립니다. 약첩을 넘기십시오. 박민수의 목소리는 위협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순덕 여사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안 됩니다. 이 약첩은 팔 물건이 아닙니다. 순덕 여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군요. 박민수가 손짓하자 두 남자가 안으로 들어오려 했습니다. 그때 떡집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여러 명의 여성들이 들어왔습니다. 쉼터에서 지훈이 돕던 여성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경찰들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박민수 씨, 당신을 불법 문화재 거래와 가정폭력 혐의로 체포하겠습니다. 경찰이 수갑을 꺼냈습니다. 박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무슨... 당신 부인이 용기 내어 고소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불법 거래 증거도 확보했습니다. 경찰이 박민수를 연행했습니다. 순덕 여사와 지우는 서로를 바라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쉼터의 여성들이 순덕 여사께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지훈 선생님께서 저희를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선생님을 도울 차례였습니다. 한 여성이 말했습니다. 순덕 여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위기는 이렇게 끝났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며칠 후 순덕 여사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훈아, 이소영 선생님을 불러다오. 내가 할 말이 있다. 이소영과 지훈이 함께 왔을 때 순덕 여사는 약첩을 꺼냈습니다. 이소영 선생님, 이 약첩을 선생님께 드리고 싶소. 어르신, 이렇게 귀한 것을. 이소영이 놀라며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요. 이 약첩은 사람을 살리라고 만들어진 것이요. 박물관에 전시되거나 누군가 개인이 소장할 물건이 아니라오. 순덕 여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이 처방들을 연구해서 지금 고통받는 여성들을 도와주시오. 그것이 이 약첩을 만든 내 아버지와 평생 지켜온 내 남편의 진짜 뜻일 것이오. 이소영이 약첩을 받아들며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어르신의 뜻을 꼭 이루겠습니다. 순덕 여사는 미소 지었습니다. 평생의 짐을 내려놓은 듯 가벼워진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만년 떡집에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지우는 더 이상 차갑게 거리를 두지 않았습니다. 순덕 여사에게 진심으로 다가갔습니다. 어머님, 오늘 시장에서 좋은 쌀이 들어왔다고 해요. 같이 가실래요? 그래, 가자꾸나. 두 사람은 나란히 시장에 갔습니다. 사람들은 화목한 시어머니와 며느리를 보며 부러워했습니다. 쉼터의 여성들도 가끔 떡집을 찾아왔습니다. 순덕 여사는 그들을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너라. 오늘 막 쪄낸 인절미가 있다. 먹어보거라. 순덕 여사는 떡을 나눠주며 행복해했습니다. 이제 만년 떡집은 단순히 떡을 파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상처받은 이들이 찾아와 위로받는 곳이 되었습니다. 한 달 후 이소영이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어르신, 약첩의 처방들을 현대의학으로 재해석했습니다. 그리고 임상 실험 결과 정말 놀라운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요? 정말입니까? 순덕 여사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네, 특히 트라우마로 고통받는 여성들의 심신 치유에 탁월한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제 더 많은 분들을 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소영이 감사의 눈빛으로 순덕 여사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르신 덕분입니다. 어르신 가문의 유산이 지금도 많은 사람을 살리고 있습니다. 순덕 여사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남편, 이제 편히 쉬십시오. 당신들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순덕 여사는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 순덕 여사와 지우는 떡집 앞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개항장에는 따뜻한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처음 이 집에 왔을 때가 생각나세요? 지훈이 물었습니다. 그럼 기억하지. 내가 얼마나 무서운 며느리였는지. 순덕 여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죄송했습니다. 그때 제가 너무 철없었어요. 아니다. 너는 변한 게 아니었어. 처음부터 착한 아이였는데 내가 몰라봤던 거지.
순덕 여사가 지훈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훈아, 고맙다. 내가 이 늙은이를 지켜줘서. 어머님, 제가 더 감사합니다. 어머님께서 저를 이해해 주셔서.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만년설처럼 차갑고 녹지 않을 것 같던 마음이 완전히 녹았습니다. 이제 그들 사이에는 따뜻한 사랑만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만년 떡집이라는 이름이 참 좋아요. 만년을 간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지. 남편이 지은 이름이란다. 우리의 사랑이 만년을 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순덕 여사의 목소리가 잔잔했습니다. 이제는 그 뜻을 알겠어요. 만년설처럼 차가웠던 제 마음도 어머님의 사랑으로 녹았으니까요. 지훈이 순덕 여사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만년을 갈 거예요. 우리가 나눈 이 마음은 영원히 이어질 거예요. 순덕 여사가 며느리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시루에서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오늘도 떡이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김은 마치 하늘로 올라가는 기도 같았습니다. 상처받은 모든 이들이 치유받기를, 차가운 마음들이 모두 녹기를, 그리고 사랑이 영원히 이어지기를. 만년 떡집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순덕 여사와 지훈의 사랑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쉼터의 여성들에게로, 이소영의 치료를 받는 환자들에게로,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이들에게로 퍼져나갔습니다. 나누기. 그것은 단순히 떡을 나누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을 나누고, 상처를 나누고, 치유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순덕 여사의 아버지가 만든 약첩도, 남편이 지켜온 유산도 모두 나누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나눔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만년설은 녹았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만년을 갈 사랑이 피어났습니다. 그것이 만년 떡집이 전하는 진짜 이야기였습니다. 만년설처럼 차가웠던 마음도 진심으로 녹일 수 있습니다. 나누기. 그것은 떡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상처와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족에게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